항해 변경. 자, 항해 변경은, 자, 여러분들, 이게 태평양이라고 가정합시다. 이게 태평양. 이제 이게 위성지도라고 가정하시고, 자, 여가 부산이 있습니다. 부산. 이게 뉴욕. 자, 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가 이렇게 다닌다고 가정합시다. 이게 뭐냐면 백길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해도에 보면 이렇게 백길이 있는데, 이 길로 다녀야 되는 겁니다. 배가 이리 왔다가 이렇게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항해 변경이라는 것은 발항항. 자, 발항은 뭐냐면 여기죠. 부산이죠. 발항항. 출발하는 항, 도착항, 뉴욕이 됩니다. 여기에서 한쪽이라 또는 양쪽을 모두 변경하는 것을 항해 변경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선박이 이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발항항이 아닌 다른 항에서 출발할 때는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해 변경의 경우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바꾸거나 요 둘 다 바꾼 경우에는 뭐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자가. 왜 그럴까요? 이 백길이 다니고 있는 이 길에 대한 위험을 알고서 이 위험에 관한 것을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인수를 한 거기 때문에 이 길이 아니고 지 마음대로 이렇게 다니는 거에 대해서 그 사고를, 근데 버뮤다 해협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백길도 굉장히 사고가 많은 길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한 걸로 마음대로 다녔을 때 그건 위험이 변경되기 때문에 보험자가 인수할 수 없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후에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도착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항해 변경 결정되부터, 자, 보험자가 원래 부산에서 뉴욕을 가기로 했습니다.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하와이쯤에 와서 갑자기 항로를 바꿔서 알래스카로 갔습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때부터 보험자는 여기까지는 책임을 지지만 이때부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 항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선박보험에 있어서는 이 항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벗어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2로라고 합니다. 자, 로자는 어차피 길로자이기 때문에 백길이죠. 여기서 떨어질 리자. 그렇죠? 백길에서 떨어진 거 2로.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옵니다. 근데 뭐냐면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자,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갔다 여기서 벗어났다 다시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 원래 항로로 돌아왔다. 이러한 경우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원 항로를 떠나지 않냐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 다만 여기를 뉴욕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이거를 봉쇄를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거 옆에 있는 뭐 뉴저지라든가 이런 데로 옮겼다. 이런 경우는 보험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러한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책임을 보험자가 집니다. 자, 2로는 방금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길을 벗어나는 거. 그래서 이 길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항해를 하게 되면 역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역시 다시 손해 발생 전에 원 항로로 돌아온 경우도 같아. 이것도 책임 아니다. 재밌죠?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이만큼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 다시 왔다. 그때 이 부분은 당연히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 책임을 지겠지만 이 부분 책임 안 지겠죠? 다시 이 원래 항로로 돌아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떡하냐? 다시 돌아왔다더라도 이 부분 손해를 지지 않는다. 재밌죠? 발항 또는 항해 지연. 정당한 사유가 없이 발항 또는 항해를 지연한 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뭐 정확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자, 이거 1월 1일 날 출발을 했으면 이때 1월 31일 날 도착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여기서 큰 풍랑이 있었어. 이게 뭐냐면 1월 15일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월 1일 날 출발했으면 이때쯤에서 풍랑이 있었으면은 통상적으로 도착한 다음에 1월 17일 날 여기를 지나가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1월 17일 하면 이걸 피할 수 있었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것이 한 이틀 지나가지고 1월 3일 날 출발해서 이때 1월 15일쯤에 풍랑을 만나야 될 시점에서 1월 17일 날 이때 도착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1월 15일 날 이미 지났으면 풍랑이 없었을 텐데 1월 17일 날 만나가지고 이게 풍랑이 발생해서 선박이 좌초됐다. 이런 경우는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도 발항항에서 늦어진 경우, 항에서 늦어진 경우도 이러한 경우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선박 변경. 선박 변경은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 선박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거죠. 이게 바로 선박 변경이죠. 이렇게 선박을 바꾸는 거. 이런 것을 선박 변경이라고 하는데,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을 변경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변경 후의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박을 이렇게 바꿀 때는 변경한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자, 선박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상법을 배우시겠지만 선박에는 가망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망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박이 항해를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적정 인원이 타고 있어서 선박을 잘 대체했더라면 선박이 자초되지 않았을 텐데 선장도 없고 이 선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벌써 가망 능력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선박이 약체해가지고 선박에 여기 구멍이 났는데 이걸 무시하고 갔다. 이거 당연히 선박이 가망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박을 변경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험 계약자가 이 선박을 보고 보험을 체결해 줬는데 중간에 선박을 바꿔버리면 이 선박이 어떤 선박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위험 변경이 증가될 수도 있는 거죠. 위험 변경이 감소될 수도 있지만 위험 변경이 증가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선박이 바뀐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는 보험자로 하여금 책임을 해상보험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박 자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선박보험에 있어서는 선박 대체로 당연하겠죠. 선박보험은 말 그대로 그 선박 그 자체를 가지고 보험을 듣는데 선박을 바꿔버리면 이건 뭡니까? 선박 어떤 보험의 목적물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럼 보험 목적물이 바뀌어버린 건 뭐죠? 이거는 보험계약이 종료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선박의 양도. 자, 선박보험의 경우에 보험자의 동의 없이 피보험자가 선박의 양도, 선급의 변경 또는 선박을 새로운 관리로 옮긴 때는 보험계약을 종료를 한다. 그 다음에 선박의 양도에는 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계약이 이전된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험 목적의 양도 했었죠? 자, 보험 목적의 양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양도인으로부터 보험 목적을 보험 목적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기본적으로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 관계가 있다. 다만 예외로 뭐가 있었다? 자동차와 선박이 있었다. 자, 자동차는 뭐다? 승낙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박의 경우는 이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특별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없으면 이런 것은 보험계약이 끝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선박의 판례를 한번 보시면 선박의 양도를 보험계약의 자동 종료 사유로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선박 소유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은 인수 여부의 결정 및 보험료율 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소유자의 변경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위험의 변경 증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자의 권리 중에 보험계약의 어떤 위험이 증대된 경우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경우는 선박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법적 면책 사유. 자, 법적 면책 사유는 세 가지.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뭐였었죠? 첫 번째, 피보험자의 고의라든가 중대한 가실. 두 번째가 뭐였었죠? 전쟁 등의 변란. 세 번째가 뭐였었죠? 자연 소모. 이런 게 있었죠. 공통되는 게. 그 위에 특별하게 해상보험에서 특별한 건 뭐냐면 선박보험 또는 운임보험에 있어서의 가망능력주의 의무 혜택. 그렇죠? 가망능력주의 의무라는 것은 뭐죠? 항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항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있는 선박을 가지고서 해상을 운송을 했을 경우는 그러한 경우는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가망 능력주의 의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해를 할 수 없는 선박을 가지고 보험에 들어서 보험금 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가망 능력주의 의무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또는 의무를 해태한 경우, 이런 경우는 면책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용선자, 송화인, 수화인, 이거는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자, 용선자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본 말일 텐데 해상법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용선자, 송화인, 수화인. 자, 송화인 아까 설명드렸죠. 물건을 보낸 사람, 수화인은 물건을 받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도 면책 사유가 된다. 이것은 일반 운송보험과 다르다. 다른 보험과 다르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도선료, 입항료, 등대료, 거묵료, 기타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한 통상 비용은 이건 뭡니까? 이거는 선비죠, 선비. 선비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선비보험으로 처리해야 되지, 해상 보험자가 보험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죠. 도선사가 뭡니까? 도선료가 뭡니까? 자,
큰 배가 이렇게 뉴욕에서 큰 배가 부산으로 왔습니다. 자, 부산에 오면은 배길이 복잡하잖아요. 밑에 암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큰 배를 이 배 항구에 이 배길을 잘 하고 있는 선장이 배를 안전한 곳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자,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하면서 이렇게 배를 이끄는 자, 그게 뭐냐면 도선사입니다. 도선. 배를 이끄는 거죠. 배를 유도하는 거죠. 안전하게 큰 넓은 바다에서야 바다가 깊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배가 육지로 가까울수록 바다가 낮아지기 때문에 수심이 얕아지기 때문에 배가 암초에 걸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배를 잘 끌고 들어오게 하는 거. 그러려면 굉장히 노련해야 되겠죠. 오랫동안 선장 생활을 해서 배길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선사가 굉장히 급여도 높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장 몇 년, 예컨대 10년 이상 그런 식으로 어떤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도선사가 되게 되면 배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도선을 해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입학료는 항구에 들어오면서 내는 비용들, 등대료, 검역료 이런 것들은 당연히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지 그것은 보험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비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법정 면책 사유는 발항 당시 항해를 하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 이게 뭡니까? 가망 능력이 없는 경우. 두 번째는 필요한 서비를 비치하냐면서 일으킨 손해. 이러한 경우는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약정 면책 사유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해상법보다 기업 대 기업이다.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 간의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보험계약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자,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는 해상보험이나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와 상당히 인과관계에 있는 피보험이익에 관한 직접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직접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예외적으로 이 간접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책임이 있다. 자, 공동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 자, 여러분들, 이것도 공동훼손이란 말도 이제 다음 해상법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자, 배가 이렇게 화물을 가득 싣고 갑니다. 갑판 위에도 이렇게 화물을 싣고 갑니다. 근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 풍랑을 만났는데 요 두 개의 물건만 바다에 집어 던지면 이게 수면이 다시 높아지겠죠? 이게 높아져가지고 배도 선박도 안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물건, 화물도 안전하게 됩니다. 그렇죠. 두 개만 버리면 되는데, 두 개만 버리게 되면 나머지가 모두 안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두 개를 누구 걸 버리냐. 이 네 개가 있는데 누구 걸 버릴 거냐, 그죠? 그렇죠? 서로 물건 주인은 안 버리려고 할 겁니다. 내 물건은 놔두고 네 거 물건 버려라. 그러면 절대 이게 같이 빠져 죽지 않은 소리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 두 개를 버리게 됩니다. 버리고 이 두 개를 버리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이 있죠. 이 손실은 누가 한다? 살아남은 이러한 화무주와 이러한 사람들, 선주, 이러한 사람들이 나누어서 분담을 해줍니다. 이 손해에 대해서. 그러면 다 사는 거죠. 이러한 것이 공동훼손입니다. 자, 선박과 적화의 공동 위험을 면하기 위해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화에 대한 처분으로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을 공동훼손이라 한다. 알겠죠? 자, 공동훼손은 다수가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갖는 것, 단독훼손은 혼자서 부담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지급할 공동훼손의 분담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때 이런 경우에, 여기에 든 보험은 삼성생명에 들었을 거고, 아니, 삼성화재 들었을 거고, 여기에 든 보험은 예컨대, 교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는 알리안즈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보험회사 들었다고 합시다. 각 화주들이. 그러한 경우에 두 개를 빠뜨리게 되면, 이 받아야 될 돈을 여기에 드는데 이 개인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보험에 든 이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한다 이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게 전부 다 같이 죽자 해가지고 다 빠져줬으면 각 모든 보험회사들이 이 더 많은 손해를 이 주인들한테 부담을 해줬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그 일부만 부담하는 거죠. 아주 일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자기가 통째로 다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부담해주기 때문에 부담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해난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난 구조라고 하는 것은 자 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다른 배가 이게 침몰됐습니다. 그 선박을 구하거나 선원을 구하거나 그 다음에 화물을 구하거나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서 실코입니다. 그렇게 실코 왔을 때 이러한 경우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 구조가 뭐냐고에 대해서 항해선 상호간, 항해선과 내수 항해선 간의 그 적하 기타 물건의 어떤 수면에서의 위난을 당한 경우에 의무 없이 이를 구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해 방지 비용도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방지 비용. 그 다음에 초과할 때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특별비용. 자, 공동훼손비용이라든가 해양사고 구조로 하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보험의 목적이나 안전이나 보전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다. 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라든가 보전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자는 이 보험 목적의 안전이나 이 보전을 위해서 지출한 특별비용을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 보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전손. 자, 그러면 보상 책임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얼마만큼을 보상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전손은 뭡니까? 완전한 손해죠. 그쵸? 완전한 손해. 모두 손해가 나는 경우. 그래서 전부 멸실한 경우죠. 그쵸? 이런 경우는 보험가액의 전액이 보험금액이 되고, 손해액이 바로 그것이 보상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손해 산정 비용. 그 다음에 손해 방지 비용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손해 산정 비용이 있어야만 손해가 얼마인지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손해 방지 비용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자에게 그러한 보험계약자 측의 손해 방지와 관련된 비용도 부담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비록 결과물이 없다 할지라도 손해 방지 비용도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해상보험에서 특수한 것은 바다가 넓다 보니까 선박이 잘 가고 있다가 자취가 묘연합니다.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몇 주 동안, 이제 몇 개월간, 2개월간 묘연합니다. 그러한 경우는 뭐다? 이거는 전선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된다? 전손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손이 어떨 때 전손이 되고 어떨 때 전손이 안 됐다는 것을 정해주지 않으면 매번 보험사고 날 때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실랑이 날 겁니다. 그래서 상법은 아예 이러이러한 경우는 배가 전부 멸실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전손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선박이 전멸한 경우, 자, 먼저 선박을 봅시다. 피보험자가 선박의 점유율을 상실한 경우, 자, 선박이 침몰해서 구조의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이건 당연한 거죠. 침몰해서 구조할 수 없으면 선박은 전손이 되는 거죠. 자초해서 구조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선원에 의해서 유기되어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다 선박을 다시 제자리에 되돌려놓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포획된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행방불명된 경우, 아까 2개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해적에게 납치되어 가지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런 것은 선박이 전부 멸실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는 보상을 해줘라 이거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물리적 불능, 수선불능, 그 다음에 경제적. 이건 뭐냐면, 이제 물리적은 아예 배가 정말 그 자체로서 아무리 복구하고 싶어도 복구할 수 없는 경우고, 경제적은 복구는 할 수 있으나 그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 경우.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가 이제 그 해년 연식에 따라서 자동차 가격이 정해지는데, 이 자동차가 1,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자동차가 사고가 났는데 수리 비용이 1,200만원이 들어간다. 보험회사에서 1,200만원 들이고 수리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1,000만원 주고 뭐가 생깁니까? 이 자동차에 대해서 뭐가 생긴다? 보험자 대위, 물상 대위라고 저번에 잔존물 대위라고 다 설명을 드렸죠.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고칠 가격으로 팔아먹을 수 있겠죠. 그러한 것처럼 이러한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수선은 가능하지만 그게 너무나 비용이 과다한 경우는 이것을 뭘로 본다? 전선으로 본다. 예컨대 수선비가 선박가액에 육박하거나 초과한 경우, 당연하죠. 그 다음에 수선비가 선박가액에 4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여러분도 솔직한 심정이 자동차가 사고가 났는데 1,000만원인데 이 수리비가 예컨대 4분의 3은 얼마입니까? 750만원입니까? 750만원 드리고 수리해주면,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냥 750만원 받아서 다른 중고차 사고 안 난 차 사고 싶은 충동이 일죠. 마찬가지로 이제 750만원 플러스 뭘 받겠죠? 250 더 받겠죠. 이러한 경우도 4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도 이것을 뭘로 본다? 전선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하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하나씩 볼 필요도 없는데 이게 쭉 보시면 전부
어떻게 해서 회복할 수 없는 경우, 앞에서 자세히 봤기 때문에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적하보험도 마찬가지다. 분손은 뭐냐면 부분손해죠. 부분손해. 선박의 일부 손해.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서 그 훼손된 부분의 전부를 수선한 경우에 보험자는 수선에 따른 비용을 일회의 사고에 대해서 보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한 맥락의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적하 일부 손해. 적하는 뭡니까? 화물이죠. 화물이 일부가 손해가 생긴 경우죠. 이런 경우는 보험의 목적인 적하가 훼손되어서 양육항에 도착할 때는 보험자는 그 훼손된 상태의 가액과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과의 비율에 따라서 보험가액의 일부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율에 의해서 그러한 것을 보상한다. 적하 매각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 이것도 이 배다 이 적하를 싣고 가는데 선정하는데 불가피하게 이것을 팔 수밖에 없는 경우, 그렇죠? 여러 가지 팔 수밖에 없는 경우, 그런 것은 이것을 여러 가지 비용을 공제하고 나서 보험 가액과의 차익을 보상하는 것입니다.